그리고 이제 달러 보면 미국 달러 지수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그 92선도 이제 무너졌던데 일단 원인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으로 좀 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건 맞고요. 근데 그 환율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상대 비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 원 환율이다 하면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도 잘 알아야 되고 한국도 잘 알아서 근데 이게 또 개별로 잘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교가 잘 돼야 환율이라는 게 예상이 참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 자체의 요인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요인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수년 동안은 미국 하나만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나라였고요. 다른 나라의 성장은 미국보다 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저성장은 맞는데 미국 대비해서 오히려 좋아 보이는 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혼자 팍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다른 애들은 오히려 옛날 속도로 따라가지만은 이 격차가 많이 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환율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성장하고 금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돈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건 금리 사이드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갔겠죠. 근데 다른 한쪽 사이드에서 보면 미국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미국의 성장이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의 성장 격차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을 보면서 미국으로만 쏠리던 자금들이 역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달러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돈을 푼 것도 당연히 하나의 이유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그 달러 약세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금리하고 기준이 관련이 많은데 이제 연준이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게 3조 달러가 될지 5천억 달러가 될지는 몰라도 아마 나오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시중에도 달러가 또 풀리면은 한동안은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할 텐데 어떤가요? 여기서 달러 약세라고 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러 약세라고 하면은 무엇 대비 달러 약세냐라는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머징 주요국 뭐 터키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거든요. 여전히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구조가 뭐냐면 원화나 위안화 대비로는 달러가 강세예요. 달러가 약세예요. 원화나 위안화는 강세인데 달러가 약세죠. 이 둘보단. 근데 달러가 다른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예요. 그럼 달러를 싹 빼면 터키 리라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헤알이라든지 이런 통화 대비해서 원화나 위안화는 헐강세라는 표현이 이제 방송에 말씀 써도 될지 모르는데 헐강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원화라든지 위안화를 대비해 가지고 달러를 만약 비교를 하게 되면은 추세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빠르게 돌아선 경제국, 그러니까 성장하고 금리를 봤을 때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돌아선 경제국 체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사이드에서도 보면은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살짝 긴축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성장하고 금리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당분간 강세 기조를 이어간다. 요거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달러가 약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건 이걸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계속 매일매일 떨어지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그래프 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게 반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동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좋다 안 좋다 하고요.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한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다는 거고요. 급격한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신체로 따지면
살이 빠지는 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급격하게 살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 거잖아요. 예, 예.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미국도 원하는 부분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달러 약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 액션까지 달러 약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훅 주저앉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걸 생각하냐면 달러가 마구잡이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마구잡이로 돈을 푸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마음껏 돈을 풀 거야. 근데 이게 대안이 없을 때는 모든 나라가 돈을 마음껏 풀고 있을 때는 마음껏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훨씬 이제 그러지 않은 나라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요인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앙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돈 푸는 데 대해서 조금씩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되게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좋다 하고 급격한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좋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위안화 절상이 급격하게 나오면요. 대처가 안 된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이 수출 기업들이 무너지면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영지에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회사 기업들이 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들을 요즘 좀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완만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막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되는 심리를 꺾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쳐올려 줄 필요는 있겠죠. 중국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위안화 그 절상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유로화 쪽이 강세인가요, 지금도? 지금 이제 유로가 살짝 강세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가 지난 6월, 7월을 보시면 달러 약세가 본격화됐을 때 제일 처음에 그 타겟으로 잡혔던 게 유로화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유로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유로화가 절상이 됐는데 유로화가 절상이 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딱 터지는 거죠. 22에 라가르드 총재가 있어요. 유럽중앙은행에. 라가르드 총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요인을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유럽 기업들의 수출이 어렵다. 우리 유럽 경제 자체가 어려운데 수출까지 어려워진다. 유로화 강세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로 크면 되겠네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수로 크려면 유럽 내부에 이제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면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나중에 싸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은 소비까지 찍어 누르죠. 그래서 급격한 유로화 절상은요. 수출 성장도 저해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내수 성장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가르드 총재가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죠. 수출이 어려워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니까 우리는 유로화 환율을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더 절상되지 않고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그 레벨로 지금 절상이 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미국이 달러를 그냥 공급을 마구 할 것이니까 달러가 푹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제 전 세계가 자국의 입장을 보면서 각각에 대한 환율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강하고요. 개입 정도로. 개입 정도. 그러니까 조율 조정. 소프트 랜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표현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무스하게 오퍼레이션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안화는 강세, 지금 최근 흐름 보면 이제 달러는 약세 이 상황이 지속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 분쟁이 뭐 무역 분쟁에서 앞으로 뭐 금융 패권 전쟁으로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국가 전략 내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대비 차원에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양국의 그 어떤 국가 이익하고 부합되는가 아니면 이거 좀 변화를 줘야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한데 현재 상황이 그 양국의 어떤 미래 계획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제가
그 G2의 미래 계획을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답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미국은 현재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소비로 계속 성장을 한다. 소비로 성장하려면 소득이 필요하거든요. 네. 소득을 땡겨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늘어서 급여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게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백신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올라오는 게 제 경험에는 본 적이 없어서 그 효과를 제가 예단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처럼 이게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고용이 빠르게 올라와서 급여가 팍팍 올라간다, 소득이. 이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뭘로 소비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고요. 네. 그렇죠. 기업 부채도 상당합니다. 가계 부채가 그나마 나은 편인데 가계 부채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금융위기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럼 소비의 성장이 안 나오는 만큼 수출 성장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를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만 달러의 패권이라는 거는 미국한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하나의 그렇죠, 놓을 수 없는 권력인 거잖아요. 헤게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놓지를 않은 상태에서 완만한 달러 약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걸 거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요. 네. 굉장히 큰 경제권인데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결국엔 다른 나라의 경기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중국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영향을 받는 거죠. 대외 의존적인 경제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자체적으로 이제 G2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려면 내수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려면 위안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사주면서 위안화가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진 것도 2차 대전 이후에 달러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한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당연히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달러로 이제 사주는 거죠. 달러로 결제를 해주니까 당연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줘야 되고요.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를 고루 쓰게 되면서 위안화의 위력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 의존적인 경제보다는 결국에는 내수 소비 쪽에 잡아가지고 중국 자체의 경제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양국 간의 이제 이해관계를 보면 위안화도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달러의 완만한 절하, 그 다음에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레벨을 아마 이제 찾아갈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둘한테 고기 덩어리 나눠주더라도 네가 많이 가져가니 이런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이걸 한 번에 신이 아닌 이상에 쫙 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뭐 정의상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 둘의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계속 그 애증의 관계인가요? 싸우면서도 공조하고 싸우면서도 공조하는 그런 그림은 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흐름에서 약간 아까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달러,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강세일 때 그 달러가 약세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좀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달러 대비 이렇게 원화가 강세니까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코스피는 계속 오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저기 달러 약세가 이제 막 무궁무진하게 진행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 통화가 다 절하가 되고 있는데 원화만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이 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주저앉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엔화가 절상되고 위안화가 절상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달러 대비 강세면 사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화 절상이 크게 나쁘지 않죠. 오히려 있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하고 조금 바뀐 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그 푸른 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달러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환차익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화가 만약에 혼자 일방적인 강세를 가게 되면 이건 오히려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균형 잡힌 형태의 원화 절상이 슬금슬금 절상이 돼야지 한 번에 팍 절상이 되면은 이미 원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한 방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계속해서 원화가 절상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계속 들어오면서 투자를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화가 일방적으로 절상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거는 어떤 명제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향이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원화 강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1,110원대가 깨지고 1,100원대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과연 원화가 그래도 이 국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도 이제 환율 말하자면 떨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00원 선도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던데.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화가 위안화하고 상당 부분 연동되는 면이 강해요. 방향성이 되게 많이 연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혼자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원화 절상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2018년도가 그랬었어요. 2018년도 4월달, 5월달에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가 강세였고 이머징 통화가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위안화가 살짝 강세로 갔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마 그 판문점 왔다 갔다 했던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원화가 한꺼번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1,060원 이렇게 훅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환율이. 그렇게 절상이 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절상이잖아요. 우리나라 혼자 그 감당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혼자 내수로 전 세계를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미국 정도 안 되면 중국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혼자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였다가 두 손 들었던 게 2015년도에 위안화 절하라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원화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의 상황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도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면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최근에 보면 중국의 회사채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리커창 총리가 어제 지시를 했다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중국에서는 막 돈을 푸는 걸 회수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중국 경제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 안 좋았다면 어떨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안 좋았다면 회수를 하는 게 페이크였다면 그냥 회수하는 게 실수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막 터져 나오겠죠. 생각보다 조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돈줄을 조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겠죠. 당국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해 봐봐 라는 얘기. 딱 그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하나의 스토리고 저도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다라고 보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막 돈을 마구잡이로 조이고 금리를 마구잡이로 높이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내수로 성장하고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의 절상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막 치고 내려간다. 위안화가 계속 막 절상된다. 이 정도 속도는 조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도 위안화 이제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심할 정도로 절상. 1,000원이 뭐 당장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뭐 금방 1,000원이 뚫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이제 달러와 금이 좀 그래프가 반대로 좀 움직여 왔는데 최근에 한 몇 개월 보면은
달러와 금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금의 강세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달러 강세는 금의 약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하고 되게 똑같아요. 원화를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실적하고 코스피와 원화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릴 때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 금 가격이 예리하게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예리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 코로나한테 직격탄을 받았던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한꺼번에 확 도른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럼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환호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국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시장에서는요 이런 건 있어요. 미국 경제는 코로나 2차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았죠.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 경제 상황은.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딱 상상해보면 누가 가장 힘드냐면 유럽이 힘들다는 건 눈에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머징 국가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는 실제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재정 적자를 마구 늘리기 어려우니까요. 이머징의 한계상.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가 만약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럼 정말 큰 문제가 하나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회복세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코로나가 많지만 경기 부양으로 이걸 메워주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경기 부양. 그럼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 개선세가 이미 많이 주저앉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세가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크게 주저앉은 나라들, 답이 없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너무나 반가울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이 코로나 백신이 단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머징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단비였겠죠. 그러면 이머징이나 유럽 국가들이 단비를 느끼게 되니까 이쪽이 강세고 그 다음에 달러가 그 다음으로 강세니까 훨씬 더 강세인 이머징이나 유럽의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거죠. 다만 문제는 전체적인 종이화폐들 영원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이화폐는 계속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되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강세를 보였던 실물화폐인 금이 있겠죠. 이 둘의 입장에서 딱 보면 종이화폐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그림에서 금이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종이화폐 대비 금이 약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이화폐를 쓰는 경제권역이 코로나 백신으로 회복이 될 테니까요. 생각보다 덜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종이화폐 내에서 미국이 약하고 달러가 약하고 이머징 통화가 센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가 약세인데 그럼 달러가 뭐 대비 약세냐면 이머징 통화나 유로화 대비 약세인데 금이 약세다라는 얘기죠. 금은 달러 대비 약세인 거죠. 사실 정확히 비교하려면 달러는 금 대비 강세고요. 금은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그냥 사실 순환 반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달러하고 다른 통화를 비교하고 달러하고 금을 비교하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되게 나오는 그 얘기들이 어폐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볼 때는 그러면은 달러 대비가 아니고 전체 화폐 대비로 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달러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지금은 실물 화폐 전체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올해 상반기도 이런 그림이거든요. 올해 상반기도 보면 미국이 경기 부양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월 달에는. 엄청 강세였죠. 근데 달러가 강세일 때 금도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종이화폐 대비 종이화폐에선 금이 왕이고 종이화폐 전체를 금이 밟아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종이화폐 내에서 달러가 밟히고 있고 그 종이화폐한테 금이 밟히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종이화폐 전체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관점입니다. 명쾌한 설명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이제 10년 그 10년 장기물 국채 금리가 요즘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고 물론 요 며칠 사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아까 재무부 그 정책 나오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 당장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줄 거라고 어느 생각하고요.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너무 싸면 그
다른 나라로 자금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다른 나라의 높은 금리를 수취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겠죠. 국채를 마구잡이로 사면 국채의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산다는 거는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국채 살려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려는 애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국가 입장이면 너도 나도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빌리냐면 금리를 가장 낮게 부르는 애한테 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될 거란 기대가 있으면 우리나라 금리도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하잖아요. 아니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었던 자금들이 역류할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연동을 하면서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 금리 쪽도 좀 충분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하고 연동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외에 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변수나 원인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가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됐거든요. 동결될 때 나왔었던 가장 큰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씩은 좀 회복되는 완만하지만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봐도 대외 컨센서스를 봐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이 또 추가로 이제 내년에도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그 결국에는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결국엔 이런 것들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봤었을 때 대외 요인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바로 미국 금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내적인 요인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걸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 요즘 수출이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그 국내 시중 금리는 약간씩이지만 좀 오를 수는 있겠네요. 그럼 네, 약간씩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금리가 막 팍팍 튀어 올라간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그 금리가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너무 낮아졌던 금리가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네 하면서 팍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금리가 너무 빠르게 뛰어 올라오게 되면은 빠르게 뛰어 올라온 금리가 성장이 올라오고 있는 성장을 갖다 잡아먹어 버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선이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성장이 나오는 걸 새싹이라고 해서 그린슈트라고 합니다. 그린슈트로 올라와 버린 금리에 잘라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중앙은행들에서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빠르게 뛰어오르는 걸 눌러주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미국에서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뛰는 거를 중앙은행이 제어는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도 아마 내년에도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 금리를 좀 낮추는 방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재무부에서도 이제 재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채 만기를 2년짜리 국채 발행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한 게 있어요. 2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짜리 국채를 뭐 많이 발행하게 되면 10년짜리 금리가 뛰겠죠. 10년짜리 국채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쏟아지면 더 높은 금리에 그 돈을 빌려주고 싶을 거잖아요. 너도 나도 국가에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2년짜리 그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10년 국채 발행 부담이 좀 줄어요. 그럼 10년 국채 금리가 튀는 게 눌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구간에서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구 뛰는 걸 제어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마켓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뭐 주식시장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앞으로 좀 미칠 변수라고 할까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엔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약간은 기대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라는 거는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 편승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그 기대만큼이 충족이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경기 부양책은 세게 나올 거야라는 기대. 두 번째는 경기는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 부양을 쓰면 주식은 부스터를 달고 날아가야겠죠. 그러면 그걸 사실은 기대를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다면은 지금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대에서 어긋날 때는 주식시장이 이제 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럴 줄 알고 미리 땡겼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따라와 주는가 그걸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주제로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 참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좀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오건영 부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